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만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신화학자인 이윤기 작가가 신화에 대한 해박함, 상상력, 그리고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낸 바로 이 책,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리 정서와 상상력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풀어내 신화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2000년에 처음 출간되어 지금까지 240만 독자가 읽은 베스트셀러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번에 출간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신화 여행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각기 다른 테마를 다루고 있는 5권의 책과 함께 신화 속 인물들을 더욱 깊이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 부록까지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분들까지 즐길 수 있는 국민 신화책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어서 이 5권을 며칠 만에 모두 읽어버렸습니다. 오늘 달세뇨는 제1권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 중 제1장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제3장 사랑의 두 얼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작하겠습니다. (1장)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외짝신 사나이. 신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신화나 전설에는 신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리스 신화도 예외는 아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 잃어버린 신발을 되찾는 사람 이야기,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투신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 신발의 단서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이야기. 그리스인들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등장한다. 아르고라는 이름의 아주 빠른 배를 타고 북쪽 나라로 가서 아득한 옛날 그리스인들이 잃어버린 황금빛 양의 털 가죽을 찾아오는 영웅이 바로 이아손이다. 황금빛 양털 가죽은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아손은 그리스인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은 영웅인 셈이다. 이아손 이야기 첫 대목부터 소개한다. 아득한 옛날 그리스 땅에는 이올코스라는 나라가 있었다. 영웅 이아손은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왕자로 태어났다. 나라가 평화스러웠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난 셈이다. 그러나 영웅 이아손은
모든 영웅이 다 그렇듯이 어릴 때부터 모진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왕이었다. 지혜롭지도 못했고 용감하지도 못했다. 현명한 신하도 없었고 범 같은 장수도 없었다. 게다가 젊음조차 없었다. 이아손이 태어날 당시 이미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졸다가 나귀 잔등에서도 이따금씩 떨어질 정도로 나이를 먹은 노인이었다. 있어야 할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이 왕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뱃속이 검은 이복 아우였다. 왕은 당시 이미 노인축에 들었지만 이복 아우 펠리아스는 30대 한창 나이의 젊은이였다. 펠리아스는 재산을 풀어 신하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펠리아스에게서 뇌물을 얻어먹은 신하들은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왕은 연세가 많고 왕자인 이아손은 아직 어리다. 왕자가 자라 왕위를 이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왕자가 장성할 때까지 숙부인 펠리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밖에서 우리나라를 넘보는 자들을 막고 안에서 왕자를 넘보는 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펠리아스는 이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뱃속이 검은 펠리아스도 그냥 왕위에 오르기는 미안했던지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은 신하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그것은 이아손이 장차 자라서 왕 노릇 할 만한 나이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왕위에 오른 펠리아스는 권력을 휘둘러 장차 왕위에 오를 조카를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라. 왕이 계승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왕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이아손의 가까운 친척들은 어느 날 5살밖에 안 된 이아손을 몰래 펠리온 산으로 보낸다. 펠리온 산에는 현자라고 불리는 반인 반마, 즉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모습, 허리 아래로는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 케이론이 있었다. 이 케이론은 여러 영웅을 배출해낸 켄타우로스다. 헤라클레스, 의신 아스클리피오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도 바로 이 케이론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만화나 무협지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거니와 이아손은 이 산에서 숨어 지내면서 케이론에게서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악기 다루는 법, 배 짓는 법, 백길 짐작하는 법 따위를 배웠다. 이아손이 펠리온 산으로 떠난 지 15년째 되는 해, 키높이로 자란 펠리온 산자락에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5살 때 펠리온 산으로 숨어 들어간 왕자 이아손이다. 15년 동안이나 무술을 연마하고 웅변수를 익힌 이아손이 나라를 찾기 위해 드디어 산을 내려온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깎지 않았던지 이아손의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자라 있었다. 한편 펠리아스 왕은 조카 이아손이
펠리온산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5살 어린 나이에 흔적도 없이 종족을 감춘 이래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펠리아스는 자기에게 이아손이라는 조카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지 오래였다. 비록 형에게서 왕위를 빼앗기는 했지만 펠리아스는 이올코스 나라를 괜찮게 다스리는 꽤 쓸만한 왕이었던 것 같다. 이올코스는 늙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강성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아손이 종족을 감추고 15년 세월이 흐른 당시 나라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 이상한 소문을 동요로 지어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모노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오코스의 왕이 된다네. 펠리온산에서 내려와 이올코스 나라로 들어가려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야 했다. 이아손도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아손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변에는 먼저 온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열목을 찾기는 찾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어 혼자 건너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에 분명했다. 이아손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날 업어서 건네주려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잡고 건너랴? 이아손은 할머니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화가 치밀었지만 상대가 할머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마땅히 업어서 건네드려야죠. 이아손은 할머니를 업고 강물로 다가섰다. 여울목인데도 하도 깊어서 한 발 들여놓자 무릎이 잠기고 2발 들여놓자 엉덩이가 잠겼다. 이 아둔한 거사, 내 옷이 젖지 않느냐?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이아손의 목을 끌어안고 목 쪽으로 기어올랐다. 이아손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할머니가 쥐어 박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이올코스로 갑니다. 이아손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올코스의 누구를 찾아가? 펠리아스 왕을 찾아갑니다. 펠리아스가 네 집 머슴 이름이냐? 그게 아니고요. 실은 펠리아스 왕이 제 숙부님이십니다. 숙부 좋아한다. 이아손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달리는 말 같으면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던 여울목이었다. 그런데 가도 저쪽 두 가지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은 데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목을 반쯤 건넜을 때는 할머니의 몸이 천근 무게로 이아손의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업은 게 아니라 바위덩어리를 얻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넓은 여울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지? 이아손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또 쥐어 박듯이 말했다. 이 할미가 무거운 게지.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꾸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놈이 깊은 곳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내 엉덩이가 이렇게 젖기는 했다만 이놈아, 내가 솜덩어리냐? 내 엉덩이가 물이라도 빨아들이느냐? 자꾸만 무거워지게. 그게 이상합니다.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할머니가 빽 소리를 질렀다.
이하손은 그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미끄러운 돌을 밟았고 그 돌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었으며 균형을 잃고 허둥대는 바람에 가죽신 한 짝을 놓치고 말았다. 가죽신은 빠른 물살에 아래쪽으로 떠내려갔다. 이하손이 그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려고 한쪽 발을 쳐드는 순간 할머니가 또 한 차례 호통을 쳤다. 이놈아, 사람이 중하지 가죽신이 중하냐? 그깟 가죽신 한 짝 때문에 이 할미를 물에다 쳐 박으려고 그래. 하기야 할머니가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하손은 벗겨진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지 못했을 것이다. 산이라도 하나 짊어진 것 같아 발을 잘못 쳐들면 다시 균형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하손은 가죽신 한 짝을 포기하고 있는 힘을 다해 반대편 강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발은 강바닥으로 한 자씩이나 빠져들고 있었다. 이놈이 왜 이렇게 비실거려? 할머니가 또다시 호통을 쳤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건네드리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놈아, 이 좁은 여울목에서도 이렇게 비실거리는 녀석이 무슨 수로 잃어버린 왕이를 되찾아. 왕이를 되찾으러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펠리아스가 우겠다 이놈아. 저희 펠리아스 숙부님을 아십니까? 내 신전을 더럽힌 괘씸한 놈을 내가 왜 몰라. 내 신전? 여신이 아니고서야 신전을 내 신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이하손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에 엎여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하손은 발치를 내려다봤다. 그런데 언제 건너왔는지 그는 이미 강둑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하손은 잠깐 꿈을 꿨나 생각해 봤지만 꿈은 아니었다. 오른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데 왼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하손은 가죽신을 한 짝만 신은 채로 이올코스로 들어갔다. 무슨 구경거리나 만난 듯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이하손을 둘러싸고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모노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네. 모노산달로스. 모노가 무엇인가? 하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산달로스는 가죽신이다. 가죽끈으로 장단지에다 얼기설기 엮어 묶은 가죽신이다. 오늘날 우리가 샌들이라고 부르는 슬리퍼 비슷한 신발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노산달로스는 무엇인가? 신발을 한 짝만 신은 사나이, 즉 외짝신 사나이라는 뜻이다. 자, 모노산달로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부주의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혹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신발 한 짝 이상의 어떤 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하손은 우선 머리나 손질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발소를 찾아 들어갔다. 이발사가 이하손의 아래 위를 번갈아 훑어보다가 말했다. 가죽신 한 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나우루스 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만 가죽신 한 짝을 떠내려 보내고 말았소. 참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하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모노산달로스, 즉 외짝신 사나이가 내려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해괴한 소문이군요.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 나라 왕이 어느 여신의 신전을 욕보인 일이 있습니까? 이하손이 묻자 이발사가 대답했다. 있겠지요. 펠리아스 왕은 본처가 있는데도 첩을 여럿 뒀어요. 첩들은 차례로 자식을 낳았고요. 젊은이는 헤라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아시죠? 알고 말고요. 신성한 결혼을 지키시는 여신 아닌가요?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면 벌을 주시는 여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펠리아스 왕이 신성한 결혼의 맹세를 어기고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니까 헤라 여신의 신전을 지키고 있던 여사제가 펠리아스 왕에게 충고를 했지요. 뭐라고요? 그럼 못된 짓 그만두지 않으면 모노산달로스가 와서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요. 하지만 펠리아스 왕은 못된 짓을 그만두기는커녕 사람을 보내서 신전 기둥뿌리까지 뽑게 했답니다. 말하자면 헤라 여신을 단단히 욕보인 것이죠. 이발사의 말을 들은 이하손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다. 아,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바로 헤라 여신이었구나. 헤라 여신이 할머니로 둔갑하고 내 앞에 나타나셨던 게로구나. 여기까지가 그리스 시인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가 쓴 영웅 서사시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 나오는 모노산달로스, 즉 외짝신 사나이의 내력이다. 아르고는 영웅 이하손이 타고 먼 북쪽 나라로 갔던 배 이름이다. 모노산달로스 이하손이 북쪽 나라 콜키스에서 그 나라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황금빛 양의 털가죽을 찾아가지고 돌아와 펠리아스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되찾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의 일이다. 왜 하필이면 신발인가? 신발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본다. 테세우스 신화에는 이 신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어디 한번 살펴보자. 테세우스의 신표.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 하나인 아테나의 왕 아이게우스는 세상에 부러울 곳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나라의 힘은 나날이 늘어갔고 백성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넉넉해져 갔다. 그런데 그런 아이게우스 왕에게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스라에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게우스는 장차 아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팔자의 아에 아들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한번 받아보고자 했다. 신탁이란 신이 맡겨놓은 뜻이라는 말로 탁선이라고도 한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인간의 팔자를 주관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무신 아폴론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에게 물으면 그 뜻을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델포이의 아폴로는 신전 여사제의 예언, 즉 여사제가 전하는 아폴론 신의 뜻은 두루 뭉술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아이게우스가 아폴론 신전에서 받은 신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우두머리여, 내 나라 아테나에 이르기까지는 통가죽 부대의 발을 풀지 말라. 통가죽 부대의 발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양의 통가죽을 포도주 부대로 이용했다. 통가죽 부대를 술통이나 술 주전자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통가죽 부대의 발은 술 주전자의 주둥이를 조심하라는 말, 결국은 술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아이게오스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델포이에서 아테나이로 돌아가는 길에 트로이젠이라는 나라를 방문했다. 트로이젠의 왕인 피테오스는 당시 그리스에서 현명한 왕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사람이다. 아이게오스는 트로이젠에 이르기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트로이젠에서는 왕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다. 아이게오스는 왕이 권하는 대로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서는 인사불성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아이게오스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트로이젠의 공주 아이트라가 알몸이 된 채 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플루타르코스는 저 유명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 대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절묘하게 쓰고 있다. 공주가 피테오스 왕의 설득에 못 이겨 손님의 잠자리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주가 손님이 취한 것을 알고 스스로 찾아 들어갔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플루타르코스의 묘사가 절묘하다. 누구의 뜻으로 동침이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것 같지만 그는 이로써 손님과 공주의 동침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논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중에 남의 나라 공주와 동침한 것을 안 아이게오스는 서둘러 그 나라를 떠났다. 떠나기 직전 그는 방 앞에 섬돌을 번쩍 들어 옮기고 섬돌 있던 자리에다 칼 한 자루와 가죽신 한 켤레를 놓은 뒤 그 위에다 다시 섬돌을 놨다. 섬돌이란 방 앞에 놓인 층계 노릇을 하는 긴 돌을 말한다. 힘센 장사가 아니고는 그런 섬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다. 아이게오스는 섬돌을 제자리에 놓은 뒤 공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거든 내게로 떠나보내세요. 내가 섬돌 밑에다 쉼표가 될 만한 것을 감춰뒀으니 제 힘으로 그 섬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잘하면 보내세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내세요. 쉼표가 무엇인가? 바로 칼과 가죽신이다. 놀랍지 않은가? 여기에서도 가죽신은 신분 증명서 노릇을 할 모양이다. 이윽고 공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공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테세우스라고 지었다. 테세우스라는 말은 테사우로스에서 온 것인데, 이 테사우로스는 묻혀있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사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시소러스는 바로 이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전이 무엇인가? 단어의 보물 창고가 아닌가? 당시 아테나이에는 사내 아이가 자라 16살이 되면 앞머리를 잘라 아폴론 신전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테세우스는 16살이 되자 당시의 풍습대로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포이로 올라갔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옮겼을 뿐 델포이 신전의 상인방에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노티 세아우톤.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다. 자신을 알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을 향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문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는 그 답을 모색하는 경험이 뒤따라야 한다.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의 답을 모색하는 사람은 신화의 주인공,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의문만 제기할 뿐 그 답을 모색하지 않는 사람은 신화의 조연, 자기가 사는 모둠사리의 조연에 머문다. 테세우스도 의문을 제기한다. 난 도대체 누구인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 난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테세우스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다. 테세우스는 혼자 고민하다가 어머니 아이트라에게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 내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어머니 아이트라는 아들을 섬돌 아래로 데리고 가서 그 무거운 섬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시험해봤다. 테세우스는 16살의 소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섬돌을 어렵지 않게 들어 올렸다. 섬돌 밑에 16년 전에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감춰둔 칼과 가죽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테세우스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해줄 이 칼과 가죽신을 간직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아테나이를 향하여 길을 떠나기로 했다. 외조부의 나라 트로이젠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테나이로 가자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육로가 가까웠다. 그러나 육로에는 도둑이 들끓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시일이 조금 더 걸려도 도둑을 만날 염려가 없어 안전한 배를 타고 오고 갔다. 외조부 피테우스와 어머니 아이트라도 테세우스에게 백길로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편안한 백길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테세우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칼과 가죽신은 제가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제가 명예로운 아버지의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육로를 잡아 길을 나섰고 온갖 도둑을 물리친 다음에야 아테나이에 이를 수 있었다. 저 악명 높은 도둑 프로크로스테스도 그런 도둑 중의 하나였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도둑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집 안으로 불러들여 이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나그네로 하여금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쉬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둑은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몸을 잘라서 죽이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몸을 느려서 죽였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는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버르장머리,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 해괴한 도둑을 죽이되 도둑이 무수한 나그네를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고는 아테나이로 들어섰다. 소문은 원래 소문 주인공의 발걸음보다 빠른 법이다. 테세우스가
아테나이에 당도했을 때 테세우스가 무수한 도둑을 죽이고 아테나이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아테나이 왕궁에서 이 소문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아이게우스 왕의 아내 메데이아였다. 메데이아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 테세우스를 반길 까닭이 없었다. 테세우스가 출현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메데이아는 테세우스를 독살하기 위해 독약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테세우스가 왕궁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게우스의 왕 내외와 신하들은 잔치상을 마련하고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메데이아가 꾸민 일이었다. 테세우스가 왕궁으로 들어서자 그 청년이 자기 아들임을 알 리 없는 아이게우스가 이런 말로 테세우스를 맞았다. 트로이젠의 영웅이여, 피테우스 왕께서는 평안하던가? 나도 오래전에 피테우스 왕을 뵙고 나그네 대접하는 법을 좀 배운 사람이네. 그러니 내 나라 궁전에서 편히 쉬시게. 아이게우스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테세우스에게 술잔을 권했다. 그 술잔은 메데이아가 이미 독약을 타놓은 독주잔이었다. 술잔을 받아든 테세우스는 녹슨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는 상에 차려진 양고기를 먹을 만큼 잘랐다. 녹슨 칼집에서 테세우스가 뽑은 그 칼은 16년 전에 아이게우스가 섬돌 밑에다 두고 온 칼이었다. 테세우스가 신고 있는 가죽신을 유심히 살펴본 아이게우스 왕은 그 가죽신 또한 자기가 섬돌 밑에다 감춰 두고 온 바로 그 가죽신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아이게우스 왕이 테세우스에게 소리쳤다. 잠깐, 그 술잔의 술을 버려라. 칼과 가죽신이 신분을 증명해 준 덕분에 테세우스는 무사히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만날 수 있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미궁 속에 살고 있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쳐 죽인 영웅이기도 하다. 크레타의 미궁은 그 속이 어찌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던지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온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크레타에 있던 미노스 왕국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그 미궁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온 영웅이다. 아리아드네가 미궁으로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 하나를 건네주었고 테세우스는 미궁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실타래에서 실을 살살 풀어나가다가 나올 때는 그 실을 따라 나왔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웅이기도 한데 신분을 증명하는 신표였던 칼과 가죽신이 없었더라면 영웅이 되기는커녕 왕궁에서 메데이아의 독주에 독살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죽신은 이아손의 신하나 테세우스의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일까? 다른 신화나 전설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3장) 사랑의 두 얼굴. 음탕한 사랑의 여신. 그리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동쪽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었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튀르키의 남쪽의 섬이 바로 이 섬이다. 사이프러스 사람을 영어로는 사이프리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음탕한 여자, 웃음 파는 여자라는 뜻으로도 덜어 쓰인다. 왜 그럴까?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의 작품 중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걸작이 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인 베누스의 영어식 발음이다. 그렇다면 베누스는 누구인가? 바로 아프로디테다. 로마 신화는 고유 명사만 바뀌었을 뿐 그리스 신화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그림의 중앙에는 거대한 조개 껍데기를 밟고선 벌거벗은 금발 미녀가 있다. 이 미녀가 바로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다. 미녀의 왼쪽에는 날개 달린 사내 하나가 역시 벌거벗은 미녀를 껴안은 채 하늘에 떠 있다. 이 사내는 볼을 잔뜩 부풀린 채 아프로디테를 불고 있다. 왜 아프로디테를 불고 있을까? 이 사내가 바로 서풍, 즉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다. 아프로디테 오른쪽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여성이 옷을 들고 다가온다. 벌거벗은 아프로디테에게 옷을 입힐 모양이다. 누구일까? 독자는 호라이 세자매 여신들을 기억할 것이다. 호라이는 계절 또는 때라는 뜻이다. 이 호라이 세자매 중 봄의 여신인 마지의 이름은 탈로, 즉 꽃 피우는 여신이란 뜻이다. 아프로디테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여신은 바로 호라이의 마지 탈로인 것이다. 보티첼리의 걸작 비너스의 탄생은 아프로디테 우라니아가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아프로디테 우라니아는 우라노스의 딸 아프로디테, 즉 하늘의 딸이라는 뜻이다. 독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낫으로 자기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싹둑 잘라버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우라노스의 거시기가 뿜어낸 피 중의 일부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로 튀었고 일부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던 바다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피라는 것은 바닷물에 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피만은 한 덩어리의 거품이 되어 오랜 세월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된 것이다. 거품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아프로스, 말하자면 우라노스의 피는 아프로스의 상태로 오랜 세월 바다를 떠다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품, 즉 아프로스에서 아름다운 여신이 솟아올랐다. 바다의 신은 거대한 조개 껍데기 하나를 밀어 올려 이 여신을 태웠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여신이 타고 있는 조개를 해변으로 밀어 한 섬에 상륙하게 했다. 여신이 상륙할 당시에도 거품은 여신이 탄 조개 껍데기 주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마침 이 섬에 있던 호라이 세자매 여신의 마지 탈로는 이 여신에게 옷을 입혀주고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고 해서 아프로디테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프로디테가 상륙한 섬이 바로 퀴프로스다. 이때부터 이 섬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섬이 된다. 여성과 조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프로디테만 조개에 실려 해변으로 밀려온 것은 아니다. 중국의 민담에 등장하는 폐희, 조개의 계집도 조개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희, 고등 계집도 조개와 아주 흡사한 소라 고등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아프로디테의 섬 키프로스가 음란의 상징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키프로스 섬 여성들까지 음란한 여성, 웃음을 파는 여성으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프로디테가 음란했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가 지닌 많은 별명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포르네는 음란한 아프로디테라는 뜻이다. 포르네는 음란한 영화나 사진을 뜻하는 포르노그래피의 포르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아프로디테가 음란한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거품 위에 뜬 거대한 조개 껍데기를 타고 섬에 상륙한 아프로디테는 호라의 여신을 따라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비록 한적한 섬 연안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아프로디테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히메로스라는 신녀를 붙여주었다. 신녀란 격이 가장 낮은 여신, 따라서 으뜸 신들이나 버금 신들을 섬기는 하급 여신이다. 히메로스라는 말은 나른한 그리움이라는 뜻이다. 자,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에게 나른한 그리움이라는 신녀까지 따라 붙었으니 올림포스의 신들이 얼마나 군침을 삼켰겠는가. 제우스는 형제들과 자식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군침을 삼키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면서도 아프로디테를 힐끔거리며 군침을 삼켰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제일 먼저 아프로디테의 영고권을 주장했다. 조개 껍데기를 타고 바다 저편의 거품에 실려왔으니 아프로디테는 마땅히 나의 애인이 되어야 한다. 활의 신이자 음악의 신 아폴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아름다운 수금 소리로 여신의 환심을 살 자신이 있습니다. 영고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여신의 마음을 사는 신이 여신을 차지하기로 합시다. 전쟁의 신 아레스도 나섰다. 내 동의 없이 여신을 차지하는 신이 있으면 이 올림포스를 불바다로 만들고 말겠소.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자 도둑의 수호신이며 꾀주머니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저 여신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현명한 사람도 그 지혜를 도둑맞는 줄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르메스는 저 여신을 훔쳐내고야 말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신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인 동시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화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에는 항상 불화가 따르는 법이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나른한 그리움의 여신 히메로스와 함께 늘 아프로디테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의 짝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대로 두면 머지않아 형제들과 아들들의 불화로 올림포스 천궁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로디테를 업신여겨서 하는 말은 아니오만 아프로디테 때문에 우리 올림포스 신들의 우애에 금이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와 헤라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올림포스의 이 천궁과 신전을 지은 신이 누군가요? 이 옥자와 방패와 태양신의 태양마차를 만든 신이 누군가요?
아폴론의 활을 만든 신, 아르테미스의 창을 벼린 신이 누군가요? 바로 헤파이스토스랍니다. 여러분은 헤파이스토스가 아직까지 아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난 아프로디테에게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나와 헤라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에서는 물론이고 인간 세상에서까지 추남으로 이름 높은 절름발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된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신인가?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의 아들이다. 헤라의 아들이면 마땅히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해야 하는데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제우스는 여성이나 여신의 몸을 빌리지 않고 딸을 낳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싶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면 불가능하다 싶은 일도 곧잘 일어나는 데가 신화의 무대다. 제우스는 자기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는 여신 메티스를 삼켜버린 적이 있다. 메티스는 지혜로운 충고라는 뜻이다. 제우스가 이렇게 한 것은 성가신 메티스를 제거하는 동시에 메티스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가 갑자기 머리를 싸지고 방바닥을 뒹굴었다. 제우스가 머리를 싸지고 뒹구는 까닭을 제일 먼저 짐작한 신은 올림포스의 꾀주머니 헤르메스였다. 헤르메스는 대장장이를 불러 제우스의 두개골을 조금 까내게 했다. 그러자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여신이 함성을 지르면서 튀어나왔다. 이 여신이 바로 지혜와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 아테나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기분이 좋았을 리 없다. 그래서 헤라도 제우스는커녕 어떤 신이나 남성의 시도 받지 않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헤파이스토스다. 헤라가 아테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제우스도 이 헤파이스토스를 좋아했을 리 없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라가 토닥토닥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제우스는 걸핏하면 여신이나 여성을 건드려 아기를 낳게 했는데 헤라는 이것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둘 사이엔 입씨름이 잦았다. 그 자리에 헤파이스토스가 있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손재간이 좋아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 없었다. 그런 헤파이스토스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어머니 헤라의 편을 든 것이 화근이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라 혼자서 낳은 자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판인데 제 어머니 역성까지 들었으니 제우스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제우스는 화가 난 나머지 헤파이스토스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제우스가 여느 신이던가? 올림포스 천성의 최고 신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어마어마한 힘이 실린 발길질에 차여 천궁에서 떨어졌다. 그가 떨어진 곳은 렘노스 섬이었다. 인간 같으면 제우스의 발길질에 차이는 순간에 절명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신이어서 죽진 않았다. 렘노스 섬에 떨어지는 순간 두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졌을 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곧 그 좋은 손재주로 다리를 만들어 붙였다.
완벽한 다리는 못 되어 절름발이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헤라는 아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제우스의 부활을 돋울까봐 찾을 마음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신이 목에 걸고 있는 장신구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만든 솜씨가 여느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래서 헤라가 그 여신에게 물어봤다. 그 목걸이는 어디에서 났나요? 도저히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러자 그 여신이 대답했다. 렘노스 섬에 사는 한 절름발이 대장장이가 만들었죠. 어쩌다 절름발이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올림포스 천성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지만 인간 세상에 허풍쟁이가 좀 많나요? 헤라는 렘노스 섬에 산다는 그 절름발이가 바로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서 다시 올림포스로 불러올렸다. 헤파이스토스는 추남인데다 절름발이어서 그렇지 팔심이 좋고 손재주가 빼어나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지 못할 물건이 없었다. 그는 물건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부여하는 재간도 있었다. 그가 한때 정성을 기울여 금바퀴가 3개 달린 탁자를 하나 만든 일이 있다. 발이 셋이라고 해서 트리포도스라고 불린 이 탁자는 만든 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포스 신전 어디로든 혼자 굴러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올림포스에서는 대장장이 신노릇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헤파이스토스에겐 아내가 없었다. 워낙 볼품없이 생긴 데다가 2 다리까지 부러져 의족을 달고 다니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긴 헤파이스토스에게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삼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올림포스와 인간 세상을 통틀어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탄생한 것이다. 이 둘의 결합을 두고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원조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헤파이스토스가 대장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천하의 미녀신 아프로디테를 본 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상해보라. 미스 유니버스가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고 못생긴 절름발이 대장장이와 결혼했다. 그런데 대장장이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미스 유니버스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용감한 미남 청년이 나타나 이 미스 유니버스를 꿰거나 미스 유니버스가 재벌 아들을 하나 꿰만하지 않는가? 아프로디테가 누구인가? 사랑의 여신.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사랑의 여신이다. 이 여신은 단 하루도 육체적인 사랑이 없이는 보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신의 유혹에 걸리면 신이든 인간이든 이 유혹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캐스토스 히마스, 즉 마법의 띠라는 허리띠가 있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가 이 허리띠를 메고 하는 유혹은 어떤 신도 인간도 헤어날 길이 없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여기에 걸려든다. 아레스가 누구인가? 아레스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잘생기기까지 한 전쟁 신이다. 아레스라는 말은 잡아간다 또는 쳐부순다는 뜻이다. 전쟁신 아레스는 2 아들을 항상 부하로 거느리고 다닌다.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바로 이들이다. 포보스라는 말은 공포라는 뜻이다. 공포증을 뜻하는 영어의 포비아는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물을 두려워하는 증세인 공수병, 하이드라 포비아,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증세인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의 포비아도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또한 아들의 이름 데이모스는 걱정이라는 뜻이다.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인 화성의 이름은 마르스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아레스의 라틴어 이름이다. 화성에는 2개의 위성이 있는데 이 2 위성의 이름은 각각 포보스와 데이모스다. 하여튼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 이 전쟁신 아레스가 아프로디테를 벌건 대낮에 산속으로 꼬여내었다. 자식이 있는 아레스와 지아비가 있는 아프로디테의 미래는 태양신의 눈에 띄기까지 계속된다. 태양신은 이 둘의 미래 현장을 차마 눈뜨고 내려다볼 수 없어서 어느 날 헤파이스토스에게 밀고한다. 헤파이스토스는 며칠 동안이나 대장간에 틀어박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신들이 말을 건넸지만 헤파이스토스는 귀라도 먹었는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만드는 일에만 정신을 기울였다. 며칠 뒤 헤파이스토스는 무엇인가를 2 손에 받쳐들고 대장간을 나왔다. 2 손을 보면 무엇인가를 받쳐든 것 같지만 막상 그가 받쳐든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가 며칠 동안 온 정신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었다. 그는 청동을 늘여서 가늘기가 거미줄 같은 실을 만들고 이 실로써 정교한 그물을 짠 것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내 아프로디테의 침대에다 그 그물을 쳤다. 그 그물은 여신 아프로디테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날 헤파이스토스는 아내에게 렘노스 섬에 다녀와야겠다면서 올림포스에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프로디테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었다. 아프로디테는 지아비가 집을 비우기가 무섭게 늘 데리고 다니던 히메로스를 아레스에게 보냈다. 히메로스를 보는 순간 그리움을 견딜 수 없게 된 아레스는 2 아들을 떼어놓고 득달같이 아프로디테의 집으로 달려갔다. 히메로스가 아레스에게 전한 소식은 간단했다. 헤파이스토스 렘노스 섬에 내려갔음. 며칠 걸릴 예정이라고 함. 헤파이스토스가 집을 비웠다면 산속에서 미래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집주인이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청동실로 짠 그물을 쳐놓은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미래를 즐겼다. 새벽이 되자 문고리가 달그락거렸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문고리를 달그락거리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에오스가 아니라 헤파이스토스였다. 헤파이스토스 혼자 온 것도 아니었다. 헤파이스토스 뒤에는 제우스를 비롯해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같은 신들이 서 있었다. 알몸으로 자고 있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청동실 그물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둘은 그물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수록 그물은 점점 사나운 기세로 몸을 옥죄일 뿐이었다. 잘 논다. 벌거벗은 채 그물을 쓰고 누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를 내려다보면서 제우스가 말했다. 전쟁신 아레스는 힘이 천하장사였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튼튼하고도 정교한 그물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기가 민망해진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어서 이 둘을 풀어주라고 말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씩씩거리고 서 있을 뿐 그물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포세이돈이 나서서 헤파이스토스에게 애원했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레스에게서 사과와 보상의 약속을 받아주겠다는 포세이돈의 말을 듣고서야 마지못해 그물을 풀어주었다. 그물에서 풀려나자 아레스는 제 신전이 있는 트라키아로 도망쳤고 아프로디테는 처녀의 셈이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 당시 키프로스에는 몸을 담그기만 하면 처녀성을 잃은 여성도 처녀로 거듭나게 해주는 처녀의 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셈이 그 섬에 실제로 있었다면 여성의 정조관념도 다소 희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키프로스 여성들이 음란한 여성, 웃음을 파는 여성으로 불렸던 것은 바로 키프로스에 그런 셈이 있었기 때문일까?